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 무기 기술이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최근 미국 국방장관이 비공개 청문회에서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정글 교전 때문이었어요. 중국 무기로 무장한 캄보디아군이 태국군 30명을 포위했고 포구와 진흙기, 구출로를 차단했습니다. 중국제 장갑차 7대가 봉쇄한 순간 한국산 블랙폭스가 출격했습니다. 중국 장갑차들이 진흙에 갇혀 멈춘 바로 그 자리를 한국 블랙폭스는 질주했습니다. 중국제 대전차포가 빗발쳤지만 한국 장갑차는 뚫리지 않았어요. 30명 전원 무사 귀환. 며칠 후 펜타곤 보고서엔 충격적 결론이 적혔습니다. 실전 한복판에서 한국이 중국을 압도했다. 도대체 한국 장갑차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어서 미국을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행복 가득한 에너지가 반드시 여러분께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국 최고라고 적어주세요.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미 육군 태평양 사령부에서 동남아시아 안보를 담당하는 대령이에요. 한국과 태국을 오가며 군사협력을 조율하는 게 제 주요 임무였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 태국 캄보디아 국경 교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저력을, 한국 무기의 진짜 실력을 말이에요. 사건은 갑자기 터졌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프레아비 헤어 사원 인근 정글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양국이 영유권을 다투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캄보디아군이 국경을 넘어 침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태국군 초소가 공격받았고 교전이 시작됐어요. 저는 방콕 미군 기지에서 긴급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정글 한복판에서 양측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쪽엔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최신식 장갑차와 화력 차량들이었습니다. 중국제였죠. 저는 긴장했어요. 중국이 캄보디아에 무기를 대량 지원하고 있다는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실전에 투입된 건 처음 봤거든요. 태국군은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국경 지역에 배치된 병력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장비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최근 한국에서 도입한 장갑차와 자주포가 있었으니까요. 태국군은 한국산 장갑차 블랙폭스를 주력으로 배치했습니다. 정글 지형에 특화된 장비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과연 그 평가가 맞는지 이번에 확인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교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먼저 포격을 시작했어요. 중국제 자주포가 불을 뿜었고 태국군 진지가 폭격당했습니다. 태국군도 즉각 반격했어요. 한국제 자주포 K9이 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포격으로 캄보디아군 진지를 타격했어요. 저는 모니터를 주시하면서 놀랐습니다. K9의 명중률이 정말 높았거든요. 중국제 자주포보다 훨씬 정확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남아 우기의 특징인 스콜이 갑자기 몰아쳤습니다. 정글이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어요. 시야도 거의 제로가 됐고요. 양측 모두 기동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군은 멈추지 않았어요. 중국제 장갑차들이 계속 전진했습니다. 뭔가 작전이 있는 것 같았어요. 태국군 전방 초소가 고립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우회 기동으로 포위한 거예요. 병력 30명이 갇혔고 탄약과 식량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출 작전이 필요했지만 포구 속 진흙 지형에서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태국군 사령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황실에 태국군 지휘관이 말했어요. 어떻게 구출하지? 저 진흙밭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저도 걱정됐습니다. 30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미군으로서 개입할 수는 없었지만 태국군을 돕고 싶었어요. 그때 태국군 지휘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산 블랙폭스 장갑차를 투입한다. 저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저는 놀랐어요. 블랙폭스가 정말 저 진흙밭을 뚫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블랙폭스는 한국이 정글과 산악 지형을 위해 특별히 설계한 장갑차였어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높은 접지력과 강력한 엔진, 그리고 병사 보호에 특화된 설계가 특징이었죠. 한국군이 중동에서 쌓은 피와 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과연 그 기술이 통할지 저는 지켜봤습니다.
블랙폭스 4대가 출동했습니다. 지휘를 맡은 건 태국군 최정예 부대 출신 대위였어요. 그는 한국에서 직접 블랙폭스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와 무전으로 대화했어요. 대위, 정말 갈 수 있어? 그가 자신이 있게 답했습니다. 이 장갑차를 믿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말했어요. 어떤 지형에서도 멈추지 않는다고. 저는 그의 각오를 느꼈어요. 블랙폭스가 진흙지대로 진입했습니다. 일반 차량이라면 즉시 바퀴가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블랙폭스는 달랐습니다. 넓은 궤도와 강력한 엔진 덕분에 진흙을 헤치고 나아갔어요. 속도는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 저 진흙에서도 움직이다니. 미군 분석관도 놀라워했습니다. 저건 어떤 원리죠? 저도 궁금했어요. 그때 캄보디아군이 반응했습니다. 중국제 장갑차들이 블랙폭스를 저지하려 움직였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제 장갑차 여러 대가 진흙에 바퀴가 빠져서 멈춰선 거예요. 엔진을 최대로 돌려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반면 블랙폭스는 계속 전진했어요. 같은 진흙지대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저는 즉시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미군 분석관이 설명해줬습니다. 중국 장갑차는 도로와 평지에 최적화돼 있어요. 화력은 강하지만 험지 기동성은 떨어집니다. 반면 한국 장갑차는 정글, 산악, 사막까지 고려해서 설계됐어요. 한국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거든요. 그 노하우가 블랙폭스에 다 들어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전 경험의 차이였던 거죠. 중국은 최근 수십 년간 실전이 없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블랙폭스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포격을 시작했어요. 중국제 박격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블랙폭스의 장갑은 견뎌냈어요. 폭발이 일어났지만 장갑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병사들을 지키기 위한 설계가 제대로 작동한 겁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블랙폭스가 포위된 태국군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고립됐던 30명의 병력이 급히 장갑차에 탑승했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거든요. 블랙폭스는 즉시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병력까지 태운 상태였어요. 무게가 늘어났지만 블랙폭스는 여전히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엔진 출력이 정말 강했던 거죠. 캄보디아군이 필사적으로 저지했습니다. RPG가 날아왔고 기관총이 난사됐어요. 하지만 블랙폭스는 뚫고 나갔습니다. 4대 모두 무사히 진흙지대를 빠져나와 아군 진지로 돌아왔어요. 30명의 태국군 병력이 전원 구출됐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어요. 기적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태국군 사령부가 환호했습니다. 성공이다. 블랙폭스가 해냈다.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정말 대단하구나. 중국제보다 훨씬 뛰어나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어요. 기술과 경험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이 중동 전장에서 피 흘리며 배운 교훈이 블랙폭스에 녹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군 정보 분석팀이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한국산 장갑차, 중국산 장비를 압도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보고서가 펜타곤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미국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워싱턴 본부로 긴급 소환됐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주요 장성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국방장관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톰슨 대령, 태국 작전을 직접 지켜본 사람은 자네뿐이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줘. 저는 목격한 모든 걸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중국제 장갑차가 진흙에 갇힌 것, 한국제 블랙폭스가 뚫고 간 것, 30명 전원 구출된 것까지요. 국방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중국제는 못 가고 한국제는 갈 수 있었나? 저는 분석관의 설명을 전달했어요. 한국군의 실전 경험 때문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은 온갖 험지를 경험했어요. 사막, 산악, 정글까지. 그 노하우를 장갑차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실전 경험이 없어요. 장비는 겉보기엔 좋지만 실전성이 떨어집니다.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 무기가 중국 무기보다 우수하다는 말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적어도 험지 기동성과 병사 보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중국은 화력 중심이지만 한국은 병사 생존 중심이에요. 이게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한국 무기를 과소평가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국방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장갑차를 자세히 분석하라. 우리 장비 개선에 참고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자. 저는 놀랐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배우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실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한국 무기가 중국 무기를 이긴 건 팩트였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남아 여러 나라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모두 한국산 장갑차 도입을 문의했습니다. 태국 교전 소식이 퍼진 거죠. 한국 장갑차가 중국제를 압도했다는 소문이 동남아 전역에 퍼졌어요. 중국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무기 수출 시장이 흔들린 거거든요. 저는 다시 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출 작전을 지휘했던 태국군 대위를 만났어요. 그는 블랙폭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장갑차가 30명을 살렸어요. 한국 기술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공감했어요. 한국이 만든 장비가 태국군을 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군사협력이 아닐까요? 태국군 대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훈련 때 말했어요. 블랙폭스는 병사를 먼저 생각한다고, 화력보다 생존이 우선이라고.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병사가 살아야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의 철학이 태국군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병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한국 무기의 진짜 강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블랙폭스를 만든 회사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경남 창원의 한 방산업체였어요. 공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체계적이고 정밀한 생산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블랙폭스를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병사들이 말했어요. 사막에선 모래가 문제고, 산악에선 경사가 문제고, 정글에선 지늘기 문제라고. 우리는 그 모든 걸 해결하려 했습니다. 블랙폭스는 그렇게 탄생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만든 장비였던 거죠.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중국 장갑차는 퍼레이드용으로 좋아요. 겉보기는 멋있죠.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험지에서 멈추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실전을 생각했습니다. 병사가 살아 돌아오는 게 최우선이에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 무기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화려함보다 실용성, 겉모습보다 내실.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어요. 공장을 둘러보며 저는 더 놀라웠습니다. 모든 부품을 국산화했더라고요. 엔진, 장갑, 전자장비 모두 한국산이었어요. 외국 부품 의존도가 낮으니까 유지 보수도 쉽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저는 미국 무기와 비교했습니다. 미국 무기는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유지 보수가 복잡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실전 경험, 현장 중심 설계, 그리고 합리적 가격에서 나온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 전체에 회람됐어요. 미국 방산업계도 주목했습니다.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실력을 미국에 알린 거니까요. 그 후 태국 캄보디아 국경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이 후퇴했거든요. 중국제 장비의 실패를 만회할 수 없었던 거죠. 오히려 중국은 체면을 잃었어요. 자신들이 지원한 무기가 한국제에 밀렸다는 게 알려졌으니까. 동남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위상은 크게 올라갔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강한 무기는 겉모습이 아니라 실전성에서 나온다는 것, 병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최고의 기술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강국이라는 것을요. 한국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블랙폭스를 만들었고 30명의 목숨을 구했으며 동남아 안보 지형을 바꿨어요. 미국 국방장관의 그 발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한국 무기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중국보다 뛰어났어요. 이제 저는 그 말이 100% 진실이라는 걸 압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방산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어요. 화력이 아니라 생존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실전으로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펜타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특별 임무를 받았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을 직접 방문해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거였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비밀을 파헤치는 임무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국방부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저를 환영했어요. 그들은 블랙폭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태국군을 구한 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실전을 염두에 두고 무기를 만들거든요. 저는 그 말에서 한국의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남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블랙폭스를 생산하는 한화 디펜스 공장이었어요. 공장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공장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톰슨 대령님, 환영합니다. 태국 작전 소식 들었어요. 우리 블랙폭스가 잘 해냈죠? 그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공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엔진 제조 라인이었어요. 거대한 디젤 엔진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겁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출력이 높고 연료 효율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극한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작동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 온도 범위면 지구상 어디서든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음은 장갑 제조 라인이었습니다. 특수 강철판이 정밀하게 가공되고 있었어요. 이 장갑재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복합 장갑입니다.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배전차포와 RPG를 막을 수 있어요. 무게는 가볍고 방호력은 강하죠. 그는 장갑 샘플을 두드리며 보여줬습니다. 이게 30명을 살린 겁니다. 저는 장갑을 만져봤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 금속이 태국 정글에서 생명을 지켰던 거죠. 전자장비 라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첨단 센서와 통신 장비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야간 투시경, 열 감지 센서, 위성 통신 장비를 모두 국산화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외국 부품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전시에도 문제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합리적이죠. 저는 미국 무기 시스템과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최고 성능을 추구하지만 가격이 비싸요. 한국은 적절한 성능에 합리적 가격, 이게 경쟁력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테스트 시설이었습니다. 공장 뒤편에 거대한 시험장이 있었어요. 진흙탕, 가파른 경사, 장애물 코스가 조성돼 있었습니다. 모든 장갑차는 여기서 극한 테스트를 받습니다. 테스트 담당자가 말했어요. 실전 조건을 재현한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출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블랙폭스 한 대가 진흙탕을 질주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거침없었어요. 저는 테스트 드라이버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저는 이라크 파병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때 겪은 모든 험지를 여기서 재현해요. 사막 모래, 산악 바위, 정글 진흙 모두요. 블랙폭스는 그 모든 걸 통과했습니다. 그의 눈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제 전우들이 타고 갈 장갑차예요. 완벽해야 합니다. 공장 투어를 마치고 저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블랙폭스 개발팀 전체가 모여 있었어요. 수석 설계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블랙폭스는 2015년 개발을 시작했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군이 중동에서 겪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죠.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이라크 사막, 아프간 산악, 그리고 한국군 병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있던 병사들을 직접 만났어요. 설계자가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했죠. 사막에선 모래가 엔진에 들어가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특수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산악에선 경사가 가파른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접지력을 높였죠. 정글에선 진흙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궤도를 넓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 실전 경험에서 나온 거였어요. 중국 장갑차와 비교해볼까요? 설계자가 물었습니다. 스크린에 중국제 장갑차 사진이 떴어요. 중국은 퍼레이드를 생각합니다. 겉모습이 멋있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전장을 생각해요. 병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 차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했어요. 태국 작전이 증명했습니다. 설계자가 마무리했어요. 실전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중국제는 진흙에서 멈췄고 우리 블랙폭스는 달렸습니다. 이게 실력 차이예요.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실전 중심으로 갈 겁니다. 병사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함께 박수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한국 국방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방산의 미래 전략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연구원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방산 수출 7위권 국가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실전성과 가격 경쟁력이에요. 선진국 수준의 성능에 개도국도 살 수 있는 가격, 이게 우리 전략입니다. 정말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동남아 시장을 보세요. 연구원장이 계속했어요. 태국 사건 이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모두 한국 무기에 관심 보입니다. 왜일까요? 실전에서 증명됐기 때문이죠. 중국제보다 나은 거 확인됐으니까요. 그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은 감소세였습니다. 태국 사건이 시장 판도를 바꾼 거예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다음 목표는 뭡니까? 연구원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세계 5위권 방산 강국입니다. 이미 기술력은 충분해요. 이제 시장을 넓히는 거죠. 유럽과 중동, 그리고 남미까지 진출할 겁니다. 그의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하지만 헛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작전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 요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계. 둘째, 병사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 셋째, 합리적 가격과 높은 국산 허율. 이 3가지가 한국을 방산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국방부 고위층에 회람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장성들이 한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구나. 한 장군이 말했어요. 작은 나라라고 얕봤는데 실력은 대단하네. 미국의 인식이 바뀌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원조받는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가 된 거죠. 몇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K2 전차, 캐구 자주포, 그리고 FA-50 전투기까지 총 계약액이 수조 원이었습니다. 유럽 국가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한 건 처음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 무기의 실력이 유럽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실전성을 봅니다. 한국 무기는 중동과 동남아에서 검증됐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는 태국 작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진흙에서도 움직인 한국 장갑차.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태국 정글에서의 한 번의 성공이 유럽 시장까지 연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태국군 훈련을 참관하러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블랙폭스 운전병들이 훈련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그날 구출 작전에 참여했던 병사였어요.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그가 말했어요. 30명 동료가 갇혔을 때 모두 포기했습니다. 저 진흙을 뚫고 갈 수 없다고요. 하지만 블랙폭스는 갔어요. 중국 장갑차가 멈춘 그 자리를 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친구들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블랙폭스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그는 블랙폭스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젠 이 장갑차를 믿어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한국이 만든 거잖아요.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예요. 전장이 뭔지 아는 거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태국 병사가 한국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다니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태국군 사령관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블랙폭스 덕분에 30명을 살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에 감사드려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 무기를 더 도입할 겁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요. 태국이 한국에 충실한 고객이 된 거예요. 태국 정글에서의 성공이 장기적 파트너십을 만든 겁니다. 캄보디아 쪽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제 무기의 실패 이후 캄보디아군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대요. 중국 무기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일부는 한국 무기 도입을 제한하기도 했다고 해요. 물론 중국의 압력으로 실현되진 않았지만 분위기가 바뀐 건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의 무기 독점이 흔들린 거죠. 중국의 반응은 더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어요. 우리 장갑차가 열등하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위성 사진, 목격자 증언, 펜타곤 보고서까지. 결국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변명할수록 더 창피해질 테니까요. 대신 중국은 조용히 자국 장갑차를 개선하기 시작했대요. 한국을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웠습니다. 한 번의 작전이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줄은 몰랐거든요. 태국 정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졌어요. 한국 무기의 실력이 증명됐고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으며 방산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모든 게 블랙폭스 4대에서 시작됐어요.
미군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한국에게 배우자는 슬로건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운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의 실전 경험과 기술이 미국에게도 가치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요. 한국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예요. 겸손하지만 실력 있고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그게 제가 발견한 한국입니다. 태국 사령관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전장이 뭔지 알아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베트남 파병,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 한국군은 계속 싸워왔어요. 그 경험이 블랙폭스를 만들었고 30명을 구했으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어요. 1년 후 저는 다시 동남아를 순회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임무였어요. 첫 방문지는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군도 블랙폭스를 도입했거든요. 하노이 외곽의 군사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수십 대의 블랙폭스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베트남군 지휘관이 저를 환영했습니다. 톰슨 대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블랙폭스를 보러 오셨죠? 그는 자랑스럽게 장갑차들을 보여줬어요. 태국 작전 소식 듣고 즉시 주문했습니다. 정글이 많은 베트남엔 완벽한 장비예요. 그는 태국 교전을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실감했어요. 베트남군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블랙폭스들이 정글을 누비고 있었어요. 진흙, 급경사, 장애물을 거침없이 통과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었어요. 한 교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베트남군이 정말 열심히 배워요.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대단합니다.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이 동남아에서 이렇게 존경받고 있다니요. 베트남군 병사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20대 청년이었어요. 블랙폭스가 최고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중국 장비를 써봤는데 비교가 안 돼요. 한국 장비가 훨씬 믿을만합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을 직접 비교하고 있었어요. 중국 것은 퍼레이드용이에요. 멋있어 보이지만 고장 많아요. 한국 것은 투박해 보여도 절대 안 서요. 현장의 평가가 명확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이었습니다. 마닐라 남쪽의 해병대 기지를 방문했어요. 필리핀은 2구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해안 방어용이었죠. 필리핀 해병대 사령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K9이 우리 해안을 지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위협하는데 캣댁이 있으니 안심이에요. 사격 시범을 봤습니다. 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어요. 명중률이 정말 높았습니다. 포술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K9은 자동 화력 통제 시스템이 뛰어나요. 컴퓨터가 바람, 온도, 습도를 계산해서 조준합니다. 첫 발부터 명중이죠. 그는 다른 자주포와 비교했어요. 중국제는 수동이 많아요. 명중률이 떨어지죠. 한국제는 자동화가 잘 돼 있어요. 필리핀군 병사들도 만족해했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어요. K9은 빠르고 정확해요. 쏘고 즉시 이동할 수 있어요. 적이 반격하기 전에 빠지는 거죠. 그는 전술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생존이에요. 한국 무기는 우릴 살립니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태국 병사도, 베트남 병사도, 필리핀 병사도 한국 무기가 자신들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방문했습니다. 자카르타 외곽의 공군 기지였어요. 인도네시아는 FA-50 경전투기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제 전투기죠. 경납고에 들어갔을 때 저는 감탄했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FA-50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조종사가 설명했습니다. FA-50은 가볍고 빠르고 정확해요. 우리 같은 도서국가에 완벽합니다. 시범 비행을 봤습니다. FA-50이 하늘을 날았어요.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급선회, 급상승, 급강하 모두 부드러웠어요. 조종사가 착륙 후 말했습니다. 정말 타기 편해요. 조종이 직관적이고 반응이 빨라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조종사를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사용자를 생각한 설계. 이게 한국 무기의 특징이었어요. 동남아 순회를 마치고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국방과학연구소를 가봤어요. 대전에 있는 대규모 연구소였습니다. 수천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일하고 있었어요. 소장이 저를 환영했습니다. 톰슨 대령님, 우리 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 국방기술의 심장부예요.
연구소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첫 방문지는 로켓 연구실이었어요. 신형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독자 기술로 미사일을 만들어요. 사거리, 정확도, 파괴력 모두 세계 수준입니다. 그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30년 전만 해도 우린 외국 기술에 의존했어요. 이젠 달라요. 모두 우리 기술이죠. 다음은 드론 연구실이었습니다. 최첨단 무인기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정찰용, 공격용, 수송용 다양했습니다. 드론은 미래 전쟁의 핵심이에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어요.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 드론을 개발 중입니다. 그는 시제품을 보여줬어요. 작지만 강력해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가상 전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걸 시험해요.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사막, 정글, 산악, 도시 모든 환경을 재현합니다. 무기가 실전에 나가기 전에 여기서 수천 번 테스트돼요. 이게 한국 무기의 신뢰성 비결이었습니다. 태국 작전도 여기서 시뮬레이션 했어요.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태국 정글이 나타났어요. 블랙폭스가 진흙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계산했죠. 실제 작전이 시뮬레이션과 거의 똑같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정밀하게 예측한다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어요. 철저히 준비하니까요. 센터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 끊임없는 연구, 현장 중심 개발, 이 모든 게 결합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블랙폭스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의 결과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한 카페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블랙폭스 개발팀장이었어요.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60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국 방산 분야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겸손함이에요. 예상 밖의 답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배우고 개선하죠. 중국은 달라요.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어요. 가난을 겪었죠. 그래서 절실해요. 무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블랙폭스를 개발할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라크에 파병된 병사 하나가 편지를 보냈어요. 장갑차가 고장나서 동료가 죽었습니다. 제발 더 좋은 걸 만들어주세요 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절대 고장나지 않는 장갑차를 만들겠다고. 블랙폭스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현장의 절규가 만든 무기였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무기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병사를 살리려는 간절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제와의 근본적 차이였어요. 중국은 국위 선양을 위해 무기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병사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태국 정글에서 드러난 거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철학과 미래라는 제목이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실전 경험, 사용자 중심 설계, 그리고 병사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이 한국 무기의 강점이다. 미국은 한국을 진지한 파트너이자 배울 대상으로 봐야 한다. 이 보고서는 백악관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도 읽었다고 해요. 며칠 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산 협력 강화가 공식 의제로 올랐습니다. 양국이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어요.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된 겁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 때 미국이 도와준 나라가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교전으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게 바뀌었어요. 한국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 이집트 등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고 있어요. 블랙폭스는 베스트셀러가 됐고 K9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습니다. 중국은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잃고 있어요. 태국 정글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로 퍼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저는 다시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구출 작전을 지휘했던 태국군 대위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이제 소령으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블랙폭스 앞에서 제외했어요. 폼슨 대령님, 오랜만입니다. 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 블랙폭스 기억하시죠? 30명을 살린 바로 그 장갑차예요.
그 블랙폭스는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2년간 혹사당했는데도 성능이 그대로였어요. 단 한 번도 고장 안 났어요. 소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정말 믿을만해요. 우리 부대원들 모두 사랑합니다. 그는 장갑차를 쓰다듬었어요. 이 친구가 없었으면 제 친구들 다 죽었을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소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께 감사하다고요. 당신들이 만든 장갑차가 우리를 살렸어요. 한국은 진짜 친구입니다. 돈만 받고 무기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목숨을 생각해주는 친구예요. 저는 그 말을 꼭 한국에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콕 호텔 방에서 이 모든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태국 정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꿨는지요. 30명의 목숨, 동남아 안보 지형, 한국의 위상, 미국의 인식, 모든 게 블랙폭스 4대에서 시작됐어요. 작은 장갑차 4대가 세상을 움직인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의 힘이었고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라 실력 있는 나라라는 걸요. 한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도 적어요. 하지만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으며 철학이 있습니다. 병사를 살리는 무기, 현장을 생각하는 설계, 실전에서 증명된 성능. 이게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이었습니다. 태국 정글, 진흙에 갇힌 중국 장갑차 7대 위를 한국 블랙폭스 4대가 질주했습니다. 그날 30명이 살아 돌아왔고 펜타곤은 충격에 빠졌으며 동남아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화력이 아니라 생존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실전으로 증명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